네, 팔뉴스 보기 전 채널 고정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잘 맞추네요. 2주 만인 것 같아요. 아, 계속 수요일이 네, 휴일이었죠. 크리스마스의 설날에. 네. 아, 설날이 아니라 구정, 신정. 신정 1월에. 네. 그렇군요. 퇴근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SBS 보도국 손승욱 기자고요. 뉴미디어국 신정은 기자.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보도국 이슈체팀 이경원 기자 안녕하세요.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늘 2020년 1월 8일 저희는 21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꼭 알아야 될 5가지 주요 뉴스를 정리하고 그 가운데 몇 가지 골라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란의 보복 공격이라는 큰 뉴스가 있는데요. 잠시 뒤에 8시 뉴스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희도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이것저것 연결하고 전문가들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 영업비밀 동향 보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5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국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정한 건데요. 신정은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뜨거웠습니다. 이란 보복 공격.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번 공격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에 대한 보복 작전이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네. 작전명부터가 순교자 솔레이마니였고 네. 공격 시각도 지난 3일 미군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폭격했던 그 시간과 같았습니다. 네, 보복 작전인데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이런 배경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뒤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해서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님 전화 연결해보고요. 경제부 권혜리 기자 모셔서 조금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우크라이나 항공기 추락입니다. 우크라이나 항공 보잉 737 여객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란인데 이란 테헤란 국제항공 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승객과 승무원 180명이 탑승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락 원인은 아직인데 기체 결함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종이 두 차례 추락해서 지금 운항이 중단이 됐던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아닌 것 같고요. 737 800 기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삼성전자 실적이네요. 네,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전년보다 53% 가까이 줄었다고 이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반토막이 난 건데 4분기 매출액이 59조 원, 영업이익은 7조 1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네, 뭐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있는데 지금 오늘 뭐 주가가 이란 때문에 다 떨어졌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안 떨어졌죠. 뭐 애널리스트들 예상보다는 조금 나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밤 사이에 뭐 마이크론 주가가 9% 올랐는데 반도체에 대한 전망이 전 세계적으로 밝게 나와서 그럴 거 아니냐라고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비중 때문에 아마 관심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대기업 오너 일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가 이제 입사하고 나서 평균 4.6년 만에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것으로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일반 임원 평균 나이가 지금 52.9세인데 오너 일가 같은 경우는 평균 29살에 입사해서 평균 33.6세에 임원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룹 규모가 작을수록 더 빨랐고요. 부모 세대보다 오히려 자녀 세대 승진이 1.3년 정도 더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입사한 지 4.6년 만에 네. 임원이 되는군요. 아, 네. 제가 입사한 지 20년이 됐는데. 네. 팀장이시잖아요. 네, 그럼요. 예, 성공했습니다. 너무 빠른 네, 것 같아요.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근데 이게 재밌었어요. 이게 네. 공정하지 못하다, 배 아프다, 부럽다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내가 차린 회사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냉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게 뭐 내 회사가 맞느냐 주식회사인데요. 그리고 뭐 받고 있는 특혜가 있고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키워드가 어렵네요. 철자가. 네, 윰댕 대도서관. 네, 아셨나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전 찾아봤습니다. 윰댕이랑 대도서관 이 두 분이 이제 유명한
크리에이터인데요. 네. 이제 방송 직접 진행하시고 근데 이제 어제 한 방송을 통해 유명 인터넷 방송인 윰댕 씨의 가정사가 공개가 됐습니다. 남편인 대도서관과 결혼 전에 이혼을 했고 열산난 아들이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분들의 이제 네티즌들을 이제 응원이 본물했습니다. 뭐 힘내라, 행복해라 이런 식으로 응원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윰댕이란 분과 대도서관이란 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윰댕 씨와 대도가 BJ잖아요. 두 분 다. 네. 거의 뭐 초창기부터 시작한 네.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분이 이제 2015년에 결혼을 하면서 그것도 좀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40대, 50대 분들 모르시는 분,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솔직히 잘 몰랐으니까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렇게 검색 순위에 오르는 경우가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보면 오탈자처럼 보이실 수 아, 예,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게요. 처음에 어제 이제 네이버에서 네. 기사를 보면서 어제 밤늦게 대도서관도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른 따라잡으셔야 되겠는데. 네, 뭐 갑자기 네, 예, 그렇습니다. 자, 5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란 보복 공격, 그리고 우크라이나 항공 추락, 삼성전자 실적, 대기업 오너 일가, 윰댕 대도서관. 이 가운데 이란 보복 공격에 대해서 오늘은 좀 특별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부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가장 핫한 키워드죠. 이란 보복 공격에 대해서 지금부터 평소보다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볼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SBS 뉴스에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 정리해 보고요.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님 연결해서 갈등 배경 전망 알아보고 그 다음에 미국 상황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뭐 대부분 다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 두 곳에 미사일 공격을 했고 이란 당국은 이번 공격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에 대한 보복 작전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상황 SBS 리포트를 보시고 계속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현지 시간 8일 새벽 1시 반쯤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와 에르빌 기지 등 두 곳에 지대지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드스군 사령관 살해에 대한 보복 작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격 시각도 지난 3일 미군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폭격했던 시각과 같았습니다. 작전명은 순교자 솔레이마니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이 대응에 나선다면 더 큰 고통과 파괴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나 이스라엘 등 미국의 우방들이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역시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격을 당한 알 아사드 공군기지는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 축출 당시부터 미군이 주둔해온 곳으로 재작년 성탄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격려 방문한 곳입니다. 이란은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의 무인기 폭격으로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숨지자 미군 전체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법안까지 만들며 강력한 보복을 예고해 왔습니다. همه آمران و عاملان این جنایت که از پنتاگون و نیروهای نظامی اونها هستند جز تروریست ها محسوب میشن. 이란의 보복 공격 하루 전에 치러진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에서는 애도 군중이 몰리면서 최소 56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나 장례식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SBS 김효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내용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발생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님을 연결해서 이란 보복 공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뭐 아침에 저희 시간으로 아침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한다는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요. 뭐 저기 센터장님께서 다른 방송에서 이라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셨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미군 기지를 이렇게 공격하리라 이런 것들이 아마 예상이 조금 됐었던 모양이죠. 네, 예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최고 지도자가 이란의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네. 이 보복을 하겠다라고 국민들을 상대로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계속 말을 했기 때문에 보복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하지만 확전으로는 이끌어지지 않을 중간 규모의 보복을 할 텐데 네. 그렇다면 어디가 장소로 좋을까 네. 했을 때는 어쨌든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죽은 곳인 이라크 내 미군 기지가 뭐 가장 예상이 되는 곳이기는 했었습니다. 그 중간 규모라 하는 거 말씀하신 거는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한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인도 최대한 살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데 이제 미국이랑 이란 관계가 어제 오늘 일은 분명히 아닌데 이제 네네. 조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배경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뭐 그 역사를 되돌리자면 1979년까지는 가는데 네. 가깝게 보자면 네. 이제 2018년 5월에 2년 된 일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오바마 행정부와 이란이 맺었던 이란 핵 합의를 파기를 합니다. 굉장히 일방적으로 단독적으로 파기를 해요. 파기를 하고 나서 바로 고강도의 제재를 부과를 했죠. 그랬더니 이란 측에서는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우리도 핵 합의를 조금씩 파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두 달마다 한 단계씩 이 농축량을 조금씩 늘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 솔레이마니 재건작전이 이루어지면서 핵합의 파기의 최고 단계인 5단계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핵 개발을 재개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사실 이 미국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하기 전에 이라크 내에서는 반 이란 움직임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시민들도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 내정에 너무 간섭하는 것을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미국도 싫고 이란도 싫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갑자기 12월 말 정도에 이란을 이렇게 추종하는 이라크 시위대가 이라크 내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공격을 했죠. 네네네. 예, 거기에 대한 바로 즉각적인 반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명령을 내렸다고 공식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 벵가지였나요? 예전에 그 미국 대사관과 관련해서 미국이 좀 민감해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공격 같은 경우에는? 네,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대사관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네. 말씀하신 이 리비아의 벵가지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은 일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 때 일어났던 일인데 트럼프 지금 현재 대통령이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네네네. 굉장히 유약하고 취약한 미국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던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아서 행여 이 인명 살상이라도 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될 뻔했었죠. 그렇군요. 근데 센터장님 지금 이란 경제가 거의 파탄난 상황이잖아요. 네네.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이란이 어떻게 나온다고 좀 보세요? 이란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건 오늘이 끝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거를 의식했던 것처럼 이란도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기를 오늘 우리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헌장에 기초한 자위권 발동이었다라고 외무장관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지만 이게 끝이다. 더 이상 확전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단 우리의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하지 않는다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모든 게 괜찮다. 미국인의 살상 보고는 아직까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높은 강도의 공격은 이란으로부터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이란이 뭐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이렇게 군사력이 약한 나라가 군사력이 강한 나라를 상대로 네.
뭔가를 이렇게 괴롭혀야 될 경우에는 네네네. 이 약한 잃을 게 좀 적은 이란 같은 나라가 잃을 게 훨씬 많은 미국을 상대로 비대칭적인 공격, 즉 사이버 공격 같은 거를 계속 할 테고요. 지금 벌써 미국 연방정부 관련 시설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죽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그렇게 열심히 공을 들여서 육성했던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예멘, 가자 지구에 있는 이란의 이 민병대 프록시 조직들이 주변의 친미 국가들, 이스라엘, 사우디, UAE를 상대로 이제 소규모의 뭐 대리전을 네. 벌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센 강도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네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 아침, 우리 오늘 밤이 될 텐데요. 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만일에 미국 뭐 시민이나 군인 중에 사망자가 있으면은 미국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멈출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좀 너무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아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네네. 관건은 이제 미국인의 이 인명 피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인명 피해가 없다면 우리도 멈추겠다라는 어조의 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그래서 예, 이란은 뭐 미군이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요.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뭐 저희가 지금 녹화해서 3시 24분인데 그 인명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군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미사일 발사로 사상자는 났습니다. 이라크 군인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네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미국과 이란 관계가 이렇게 서로 치고받는 일이 계속 앞으로도 크던 작던 계속 이어질까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솔레이마니 장군 장례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도 보이던데요. 네,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둘 사이에 계속 확전되는 양상을 좀 네. 이렇게 누그러뜨리면서 중재자로 나올 수 있는 나라가 네. 유럽일 텐데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고요. 특히 네. 나토 방위분담금 문제를 둘러싸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 밑으로는 미국도 이란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국면을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서 전쟁이라는 변수가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물 밑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 이 협상의 움직임이 특히 유럽 국가의 도움을 받아 이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란이나 자신들의 국내 청중들을 생각을 해야기 때문에 예. 한동안은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줄 테지만 물밑 협상 작업도 뭐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님을 연결해서 이란 보복 공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센터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란 보복 공격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권혜리 기자 모셔서 이번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권혜리 기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더 확전된다, 아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애매한 상황인데 알 수가 없죠. 예, 주가는 좀 떨어졌나요? 아니면 제자리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그러니까 수요일 아침에 네. 처음 그 이란에서 지대지 미사일 발사했다는 이제 뉴스가 들어왔을 때는 엄청나게 떨어졌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 처음에는 그 이란발 뉴스로 미군 전사자가 최소 15명, 뭐 부상자 40명. 그럴 때는 굉장히 떨어졌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국적의 사망자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네네. 밤에 뭐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미국 시간으로 아침, 미국 시간으로 8일 아침으로 미루고 트위터로는 지금까지는 아주 좋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아직 장이 지금 끝났네요. 끝났죠. 네, 네. 근데 물론 1% 정도는 떨어진 상태긴 한데 네. 오전에 그 낙폭은 상당히 회복을 했고요. 네. 환율도
아침에는 거의 1180원대까지 치솟았었어요. 네. 그것도 1170원에서 1170대로 70.8원에서 끝났네요. 네, 사실 뭐 어제 수준으로 그냥 적당히 마무리된. 그죠? 유가는 좀 올랐죠. 유가도 그런데 네. 이 솔레이마니 사태 터지고 나서 한때 그 중동산 브렌트유 이거 $70 넘었었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로 끝났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일도 아닌데 상당히 시시각각으로 좀 변하고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시장이 이 이란 건에 대해서 이게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정말 어떤 우리가 우려하는 가장 그 극단적인 사태로 가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면 굉장히 단기 재료라고 보고 단기 재료. 네, 단기 재료라고 보고 좀 돈들이 대기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로서는. 네,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에 관한 얘기고 경제에 관한 얘기를 좀. 네네네.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뭐 네, 아니 네. 뭐 네. 아니 생명은 다 저 진짜 이거 오해받고 싶지 않아요. 생명은 다 소중한 건데 미군이 아니고 이라크이면 갑자기 이게 중요성이 줄어드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네. 그냥 그 국제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게 미군이 사망을 했느냐 아니냐가 사실 굉장히 네, 방금 네, 저희 네. 그 전문가분과도 네,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아 네. 그러셨나요? 전쟁 예. 가능성과 직결돼 있는 그렇죠. 네, 거다 보니까. 장지영 중동연구센터장님도 이제 인명 피해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미국 시민의 인명 피해.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좀 너무 빠르게 그 사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너무 빠르게 그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을 해서 근데 하여튼 뭐 유가가 오르고 확전이 되고 그럼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걱정이 되고 있나요 지금? 뭐 이미? 확전한다고 뭐 정부에서 막 하면은 무슨 대책회의 뭐 이런 얘기 네, 지금 나오는데. 이제 일단 금융시장에서는 모니터링을 시작했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이런 유사시에 대비하는 이제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죠. 네. 대응 전략들을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밟기 시작했다. 이런 상태고요. 확전이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거의 뭐 악재밖에 없죠. 네.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앞으로 확전이 된다고 확전이라는 얘기했을 때, 전제하에, 네. 네. 확전의 전자에는 우리에게는 뭐 기다릴 건 악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일단 우리나라가 올해 이렇게 살아나야 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조선, 네. 그다음에 물류, 네. 그리고 또 석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석유화학, 네. 그런데 일단 바닷길을 달리는 것이 불안하다고 하면은 우리 그 조선이라든가 물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전에서부터 일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우리가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제품이 거의 2위, 3위 가는 가장 그렇죠. 중요한 제품 중에 중요한 하나인데 수출 단기적으로 이거의 비용이 올라간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로서는 이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는 유가가 오르는 것에 전반적으로 국민 경제가 그렇죠. 크나큰 부담을 느끼죠. 영향을 받는 네.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단기간에 유가가 급등하는 사태가 분명히 일어날 텐데 확전을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서 이거는 소비 심리와 모든 것에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는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함께 이렇게 세계적으로 정세가 불안정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선진국 예. 대열에 들어가지 못했죠 아직은. 금융시장에서 이럴 때는 돈이 나갑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돈이 그렇죠. 외국인들의 돈이 나가죠. 안전자산은 아니죠 우리나라 네. 자산이. 그러니까 지금 이 이란으로부터 뭐 솔레이마니를 뭐 기습 공격해서 암살했다더라. 혹은 아침에 뭐 이란이 미사일 쐈다더라 이런 얘기 들릴 때마다 환율은 오르고 네. 주가는 떨어지는 게 우리 시장에서는 한국 시장에서는 돈을 좀 빼려고 하는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주식은 이럴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못해요. 왜냐면 아직은 신흥국으로 안전자산은 아니죠. 네. 네. 대신에 금이 오르고 금값. 엔화나 뭐 달러나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등장하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얘기도 나오대요. 보니까 비트코인이 근데 안전자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네. 그동안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여기서 약간 팔불치니까 속어 좀 써도 됩니다. 네네. 이 고래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띄우려고 하는 그런 큰 손들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비트코인이 미래의 기축 통화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움직임 같은 것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세력 같은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거를 들으면은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유사시에 금과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미래의 안전 자산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는 식의 저희가- 분위기를 네.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팔보채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SBS이기 때문에 아니요. 네, 제가 비트코인에 제가- 대해서 그런 긍정적인 아니요. 제가 네. 지금 가 있는 제가 지금 투자 비트 비슷하게. 네, 그래서 아니, 왜냐면 제가 기사들이 애초에- 쭉 나오는데 네. 금, 뭐 채권, 금, 달러 뭐 이렇게 나오는데 비트코인이 갑자기 있는 거 그러니까 읽어보진 저는 제가 않았는데. 처음에 그 고래라는 소가부터 쓰기 시작한 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아, 부정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럴 때 그 상황을 틈타서 틈타서. 매집 매수를 하고 있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네, 그런 하는 얘기요. 얘기가 네. 있고 네, 저희는 네. 공식적으로 이제 달러화나 네네네. 금 같은 그렇죠, 안전자산에 그렇죠. 쏠리고 한국 네.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 뭐 그렇죠, 이게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확정까지 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또 단계를 또 밟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면전도 있겠지만 네. 그렇죠. 가령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든가.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그거는 네. 엄청나게 전면전으로 그러니까 좀 가는 그런 건데. 예를 들자면 네. 그런 요소들 같이 좀 우리에게 좀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분기점들, 포인트들 그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가면은 그거는 거의 전면전 그냥 그거는 석유 못 판다는 얘기, 그렇죠. 못 산다는 얘기. 아, 그렇죠. 우리나라 그럼- 석유가 거의 우리나라 석유 70%는 중동으로부터 오고요. 그 물론 이제 싱가포르 거쳐서 오는데 어쨌든 중동발 석유들이 70%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대신 수입하면은 공장 안 돌아가죠. 우리 석유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석유라는 것이 굉장히 생각보다 민감한 종류도 물질이어서 많고, 예. 심지어 이란 석유로 돌리던 공장은 당장 그거 못 바꿔요. 이란의 그 기름 성질에 맞게 다 맞춰져 있어요. 세팅이. 세팅이.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란 석유를 우리가 엄청나게 줄여와서 사실 이제 이란으로부터 직접 뭐 들어올 리는 들어오는 없고. 석유들 거의 없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정유화학 업계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바꿔왔어요. 그럼 지금 협의나 예를 들면 그런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에 적합하게 만들어 네. 세팅이 돼 있는 석유화학 공장은 거기가 막혀서 미국 석유를 가져다가 미국도 요즘에 석유 수출국이 됐으니까 네. 미국 석유를 가다가 돌리면 안 안 되죠. 된다는 예, 거죠. 그런 것들 그게 바로바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건 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는 뭐 미군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그거는 예, 예. 거의 가장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이죠. 단계에 일어날 근데 일이고. 유조선 피격 이런 것들도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그런 번 것도 확인했었고. 불안하죠. 예, 그런 것도 굉장히 불안. 그래서 이 그 아람코 지금 네, 사우디 사우디에 아람코가 있는, 예. 유가는 지금 만약에 이게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유가가 오를 걸로 예상이 그렇죠. 되고 유가는 불구하고 계속 아람코 주가가 지금 뭐 여전히 뭐 굉장히 높긴 하지만은 지금 잠깐 아람코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그러니까 같은데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석유 이제 네. 상장하기로 되어 있는 근데 여기 주가가 지금 상당히 떨어졌어요. 네. 왜냐면 상장했죠. 그거는 하기로 바로 되어 있는데. 예, 예. 상장한. 예, 근데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유조선 피격 같은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뭐 아람코가 사실 공격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이미. 공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드론 공격 당했었죠. 네, 드론 공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불똥이 튀어서 어떤 뭐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유가는 오를 전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아람코의 주가가 좀 떨어졌을 정도로 네. 사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오늘의 상황을 그냥 한마디로 추격을 한다고 하면 약간 불확실성의 시작? 좀 불확실성. 지켜봐야 한다? 정부 대책 역시 네.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네. 네. 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네. 얘기군요. 뭐 더 확전이 되거나 우리 경제 지금 권혜리 기자 얘기한 대로 지금 뭐 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확전 안 되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혜리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8보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저희 SBS에서만 보실 수 있는 콘텐츠일 것 같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SBS에서 가장 잘 아는 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십니다. 오늘은 저희가 드라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야구 전문 기자를 모셨습니다. 이병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시청률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스토브 리그라는 난리죠. 드라마인데요. 예. 이게 금요일, 토요일 하죠.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국내 프로야구 팀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예요. 처음에 볼 때는 예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죠. 그 메이저리그 얘기를 다룬 머니볼 같은 네. 비슷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보고 계시죠? 당연히. 그럼요. 네, 당연히 보고 있죠. 야구 기자로서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게 그런 걸 것 같아요. 진짜랑 얼마나 비슷할까?
뭐 물론 이제 구단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네. 얼마나 많은 구단분들을 만나 뵙고 취재를 하고 이랬을 텐데 네네. 야구 기자로서 보시면 어떠신가요? 그거? 첫 회부터 굉장히 놀랐습니다. 거의 어떤 왜요? 점에서? 예. 그 야구단 내부적으로 이렇게 암암리에 알려졌던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을 네. 거의 제대로 잘 구현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일단 매회 다 나와요. 지금 네. 과거 프랜차이즈 스타들의 대형 트레이드라든지 스카우트 팀의 비리, 또 미국으로 떠난 실력파 투수, 네. 코치들 간의 파벌, 연봉 협상 네. 등등등 해서 매우 과거에 제가 취재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걸 알만한 법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감독이서 아니 투수랑 타자랑 이렇게 그렇죠. 트레이드하는 네네네. 일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프랜차이즈 뭐- 스타를 트레이드하는 일이 있었죠. 과거에는 예. 많았죠. 가령 뭐 임창용 선수가 뭐 삼성으로 떠난다든지, 아, 그렇죠. 양준혁 예. 선수가 뭐 해태로 간다든지, 과거에 이런 김시진 감독님과 그리고 뭐 장효조 감독님, 뭐 롯데랑 삼성이랑 최동원, 김시진 그런 뭐 그랬었죠. 과거에 프랜차이즈 스타들끼리의 그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최근은 좀 많이 없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구단과 또는 뭐 다른 뭐 일 때문에 마찰을 빚어서 가게 됐는데 이렇게 선수와 선수가 싸워서 예? 트레이드가 된 경우는 좀 많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대형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트레이드가 되는 거는 있었던 일들이고 뭐 되게 드라마답게 잘 구현했던 것 같고요. 또 거기 나오는 또 한 선수들 캐릭터들이 네. 제가 10년 취재하면서 이 선수 누구 같은데 라고 추측할 정도의 그런 선수가 있어요? 네, 네. 조금씩 있는 이건 좀 이따가 다시. 그래요? 네. 네. 그럼 좀 좋은 순서가 쪽으로 있네요. 얘기하자면은 강두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네. 뭐 행동 후배들 대하는 거 보면은 기아 타이거즈 양현종 투수가 생각이 나는 느낌인데 심지어 등번호도 같아요. 54번.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 팬들이 야. 또 워낙 디테일하다 보니까 네. 인터넷으로 이 드라마를 보다가 스틸을 잡아놓고 그걸 땡겨서 네. 그 작가들이 써놓은 이런 것들 다 파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의 이 기록은 어느 선수의 기록에다까지 다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드라마에 나오는 기록이 이 선수도 알아. 네. 심지어 생년월일까지 다 대조하는 그런 원래 이거 네 번째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그런 일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정말 고증도 잘했고 네. 잘 구현해냈고 특히 1회 때 그 그림즈가 시즌 마지막 경기 꼴찌할 때 네네. 이렇게 수비가 서로 막 엇갈리면서 놓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실제로 야구 팬들 사이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진짜 그런 불리는 수비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데칼코마니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특정 팀의 수비를 되게 조롱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디죠? 한화입니다. 네? 한화요. 네. 네, 그런 수비도 정말 똑같이 구현했고 과거에 스포츠를 주제로 잡은 드라마들 보면은 스포츠는 약간 번외고 그 안에서 나온 로맨스나 맞아요. 사랑 이야기 많이 그랬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로맨스는 1도 없이 네, 그러니까 정통으로 막 구단 로맨스가 벌어질 것 같기는 한데 뭐 하여튼 근데 야구와 그건 그리고 아니고. 그 야구단에서 일어난 일들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뭐 운영팀, 뭐 홍보팀, 마케팅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드라마가 남초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어요. 아까 그쵸. 얘기했던 그 성적 대조 이런 것도 그쪽에서 이뤄졌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이건 황당하다, 이거는 조금 과장이 됐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모 선수가 자기가 직접 그랬다고 얘기했지만 과연 어느 선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단장차를 박살내고서 그 안에다가 돈을 집어넣을까라는 생각을 좀 네. 그 중에서 인동규 선수가 이제 배우가. 송민규 단장한테 찾아가서 송민규 단장 남궁민 단장을 찾아가서 네. 박살을 내고 그 안에 골든글러브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보면서 좀 오바다, 오버스럽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끝난 건데 이제 술집에서 연봉 협상을 바라는 포수가 단장 무릎에다가 술을 따르는 무릎이 얼마나 그런 거 예, 그런 느껴보라고. 무례한 장면들은 조금은 좀 약간 설정이지 그러니까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선수 출신이 아닌 단장분들도 많을 테고 그렇죠? 예, 많을 지금도 테고. 프로야구 구단에 10개 예. 구단 중에 선수 출신이 아닌 단장이 제가 기억나는 거 2분이 계시고요. 나머지 8분은 선수출인 것 같네요. 예, 그 예전에는 더 없었고, 그죠? 근데 예전에 단장이 거의 구단의 임원들이 내려와서 내려와서 있죠. 이제, 예.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요? 아무리 막 주전 포수고 막 이러는데 단장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요? 지금은 뭐 그럴 수는 없는 분이고요. 네. 워낙 옛날 협상을 제가 뭐 들은 거로는 좀 되게 황당한 협상들도 많이 있긴 했어요. 예를 서로 들면. 거짓말하고 뭐 약속상 안 나가고 뭐 이런 건 신경전? 있었는데, 신경전에 네, 있었는데 그거 있겠죠, 예. 지금은 특히 뭐 이번 회에도 나왔지만 에이전트 제도가 최근에 도입이 되면서 네. 이 대리인들이 이제 협상을 걸 주도하고 있고 선수는 정말 가서 도장만 찍고 사인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막 들이붙고 특히 뭐 주전 포수라면은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설정은 좀 과하지 않았나 국화시킨 생각이 건 듭니다. 정도는 애교죠. 뭐. 그렇죠. 드라마인데. 네, 뭐 드라마니까. 어떻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운영팀장이
사실 KBO 프로야구 역사상 여자 운영팀장은 없었거든요. 네. 이 설정도 처음엔 저는 조금 몰입감이 떨어졌었는데 네. 뭐 박은빈 배우가 워낙 연기를 잘하고 그러니까 아시니까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프로야구 전체에서 여자 팀장이 있는 곳이 그냥 KBO 안에 홍보팀장님이 여자분이십니다. 그분 빼고는 운영팀장은 다 남자분, 특히 선출이 많이 하셨고요. 네. 선수 출신들이. 예, 운영팀장은 아무래도 선수단을 운영하고 이제 연봉 협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바뀌겠죠, 점점. 뭐 사회가 바뀌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있으니까. 봅니다. 예, 예. 뭐 이미 질문 순서 다 무너진 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꿀게요. 제가 키워드를 말할 테니까 싱크로율을 말씀해 보시는 네. 거. 한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엔 90%. 90%. 오, 하나 왜냐면은 때 공감 많이 했어요.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자문하면서 한 10대 명의 이름이 나와요. 네. 쭉 보니까 다 아는 분들이에요. 봤더니 그 10대 명 되는 분 중에 3분의 1이 하나 구단 분들입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다. 팀장 이름 보였고요. 운영팀장 이름 보였고요. 홍보팀 대리 보였고요. 스카우트팀 팀장님 보였고요. 그리고 심지어 민주적 구단이네. 협조돼주고. 그리고 심지어 예. 지금 배우로 나오고 있는 그 스카우트 팀의 그 고세혁 팀장의 오른팔 수염 있고 덩치 네네네네. 그분은 한화 선수 출신이에요. 진짜로요? 선수 출신인데 연기자가 되신 분이에요. 연기 잘하던데. 잘하시죠. 얄미워. 네, 얄밉고 빼돌리고 하는 예. 그분 실제 선수 출신이시고요. 이게 싱크로율의 핵심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꼴찌팀 이야기다 보니까 최근에 성적이 안 좋았던 구단들의 하나 팬분들한테 죄송하네. 대전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예. 하나와 그리고 롯데 구단의 싱크로율이 다 높지 않나. 롯데? 네, 롯데는 얼마나 몇 돼요? 퍼센트? 다음이 롯데였어요, 질문이. 제 생각에는 롯데와 하나가 거의 90% 찾았다 보면 되고 90%. 나머지 10%는 그냥 다른 구단 이야기들. 제 생각엔 두 팀이 거의 압도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나 구단도 협조를 잘해주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는 게 SK 구단도 굉장히 협조를 잘해주셨어요. 그래요? 네, 아시겠지만 지금 나오는 그 주경기장이 SK의 인천 아, 구장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스토브리그 그 세트도 인천 쪽 그 강화도 쪽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SK 이군구장 쪽에다가 네, 그렇게 돼 있고 연경혁 감독이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얘기해서 나 SBS에 지분이 있어요 그러는 거야.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네. 곧 드라마 하잖아. 얘기했더니 본인이 옛날에 운영팀장 시절에 네. 적어놨던 영업 노트들, 비밀 네. 노트들을 제공했다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영업 비밀인데 제공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네, 관심 많고요. 그렇게 협조를 저희가 받으니까 이런 드라마가 나오는 거군요. 검증이 잘 근데 되고. 한화랑 롯데 바이럴은 많은데 SK 바이럴은 별로 없는 거니까. 야구 잘하니까. 잘해. 그러니까 뭐냐면 그림 이건 같지 않으니까. SK는 아닐 것이다. 두산과 SK는 그냥 먼 이야기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한때 우리도 저랬었던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네. 사실상 SK의 제보였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언론적으로. SK가 제일 많이 협조를 해주셨고요. 제가 처음에 그 이 해당 PD한테 연락을 받은 것도 그 SK 경기 영상을 이제 저희 아카이브에서 받아가야 되니까 네. 저한테 승인을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SK 쪽 영상들도 많이 받아갔고, 그러니까 드라마의 싱크로율은 롯데 하나가 높을지언정 네. 가장 많이 협조해주고 가장 많이 배경이 되는 건 SK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스토브리그 동영상을 잠깐 준비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이야기. 잠깐 보면서 얘기를 네. 해볼까요? 그러면? 운영팀장님, 아까 이제 이 강두기 선수 유니폼 단장 준비해 이야기를 주십시오. 하면서 실명 언급을 했던 단장님이 성민규 단장인데 네, 방금 전에 그분과 전화가 싱크로율 왔고 얘기도 사실 강두기 많이 선수는 이제 아까 우리 팀에 어디 성민규 있었습니다. 단장이요?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홍민규 단장은 롯데라이언스의 단장이고요. 지금 이제 얼굴 나오고 네. 있는데 사실 이분은 백승수 단장처럼 외부 인력은 아니에요. 영어 공부를 하다가 어쨌든 야구를 잘했으니까 엘리트 출신이니까 거기서 야구를 좀 했더니 스카웃이 돼서 거기 대학에서 엘리트 장학생으로 이제 대학 거기 뉴질랜드와 미국까지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서 메이저리그의 시카고 컵스의 스카우트가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메이저리그 중계 해설도 같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이죠. 우리 프로야구에서는 약간 아웃사이더 느낌. 근데 지금 현재 최연소 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저 되게 젊어 보여요. 되게 네. 어려 보이는데. 저보다 한 살 많아요. 39. 만 38이죠. 30대. 네. 30대. 이대호와 동갑입니다. 단장님과 이대호 선수가 동갑이군요. 예. 그러니까 정말 롯데가 파격적인 단장 선임을 했다고 이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지난해 9월인데 네, 지난해 9월에 네, 롯데가 송민규 단장을 선임을 했는데 파격적이고 지금 파격이 지금 이번 스토브리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대본은 원래 MBC에서 입선이 된 드라마예요. 맞아요. 그 비하인드도 좀 얘기가 많았는데 네. 이제 작가가 공부는 MBC 참고로 이신하 작가분은 기아 팬이십니다. 아, 기아 팬이시고 그렇군요. 네. 야구를 많이 아시고 좋아하는 분이고 남자분이시죠? 네. 그리고 MBC에서 이제 입선이 됐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저희 쪽으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스토브리그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네. 아는 사람만 아는 단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실 회사 단어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제목을 좀 바꾸려고 고민했었나 봐요. 아, 스토브리그? 쉽게. 예. 근데 어떤 예를 들면 혹시 뭐 강속구를 뭐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재밌는데? 이건 예.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스토브리그를 고수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하나의 뭐랄까 뭐 명사가 됐죠 그냥 네. 드라마 네. 제목이 네. 되면서 네. 그래서 그런 일화도 있고 그리고 이 스토브리그의 성공으로 인해서 지금 구단들이 굉장히 약간 고무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단뿐만 아니라 네. 타 종목도 네. 가령 뭐 농구도 그렇고 배구도 네. 그렇고 네. 제가 배구 연맹 직원들을 만났는데 스토브리그의 얘기를 하면서 배구도 이런 드라마 하면 나도 좋겠다. 사실 진짜 비하인드에 대한 그것 얘기잖아요. 많잖아요. 그리고 배구 선수들은 잘생겼으니까 그냥 그대로 배우로 써도 된다. 이런 농담도 하면서 네. 여유가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스토리그가 성공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뭐 스포츠 전체 산업에서 굉장히 큰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저 남궁민 배우가 네. 성민규 단장과 되게 싱크로율이 높으면서 네. 그 둘의 만나면 성사시켜보는 것도 어떠냐 막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네. 한번 차차 한번 추진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번 시즌스에 두 분이 같이 나올 수 그것도 있겠군요. 가능하죠, 뭐. 네. 충분히 가능하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가 팔보채를 끝내는 방법이 없을 것 아,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스토브 리그에 관해서 얘기를 듣고요. 스토브 리그 진행 상황을 봐서 끝날 때쯤 해서 드라마 끝날 때쯤 해서 다시 한번 유영민 기자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BS 드라마죠.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스토브 리그에 대해서 야구 전문 유병민 기자 불러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논란이 된 쟁점들을 검증하고 사실을 따져보는 이경원 기자의 사실은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정치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서 비례전담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상 창당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창당 수순에 돌입했다. 네. 자, 그 창당 수순에 돌입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뭐 꼼수다 아니면 선거제도를 이용한 뭐 신의 한 수다 서로 그렇게 엇갈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 논란이 됐던 게 그런 것 같아요.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비례대표는 이 정당을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아니라 다른 당을 찍어주세요라고 선거운동을 해도 되느냐. 그렇죠. 예, 그게 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비례정당을 만들면 네. 이게 홍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 지역구는 한국당 뽑아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대신 비례대표는 지금 가칭이지만 가칭? 비례자유한국당 뽑아주세요라는 걸 동시에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두 개가 단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죠? 두 개 당이 다르면 과연 두 개 정당을 한꺼번에 홍보할 수 있느냐라는 또 궁금증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를 쭉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영상을 볼까요? 예, 영상을 네. 좀 보시면은 이게 작년 재보궐 선거 때 이해찬 대표가 네. 정의당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 현장입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당시 여연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건 2012년도 때 총선 때인데 한명숙 당시 대표가 네. 천호선 후보 그때 단일한 후보였는데 이때 지지하려고 갔다가 못 올라갔어요. 유세차 위를. 아, 밑에 있네요. 네, 못 올라가고 네. 결국 제대로 선거운동 못하고 말 한 번 못하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당대표가 다른 당 선거하는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네. 물어보니까 이거예요. 선관위에. 그쵸. 네. 이해찬 대표는 후보자 신분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땐 재보궐선거니 그냥 당대표이기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해찬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이해찬 대표가 당시에 정의당을 지원을 했는데 그거는 된다. 네, 그건 된다. 네. 왜? 후보자가 아니어서. 아, 이해찬 지금 나오네요. 이해찬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마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당시 한명숙 민주통합당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이었거든요. 아, 자기가 출마를 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출마는 네. 비례대표에 등록이 돼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선거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 후보자가 다른 정당 후보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볼까요? 후보자는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네, 선거운동. 선거법 88조인데 네. 즉 한명숙 전 대표는 후보자였고 후보자, 그러니까 출마를 하거나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린 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는 그냥 당대표, 후보자가 아닌 당대표였기 때문에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이번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선거법상 한국당과 가칭 비례자유한국당은 다른 당입니다.
그러면 한국당 대표가 비례한국당을 지원할 수 있느냐 선거운동 때 그건 이게 황교안 대표의 거취에 따라 달라질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즉 자기가 후보자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거운동 여부가 갈린다는 거죠. 결국 이번에 험지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험지에 어려워지는 대했다. 거죠. 그러면은 못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굳이 왜 황교안 대표를 꼭 집어서 얘기를 하느냐? 저도 이제 정당팀에 좀 오래 있었잖아요. 네, 예, 국회 출입을 예. 했죠. 네. 보면은 대선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동선이 선거운동인데 네. 총선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동선이 선거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선거운동 그러니까 출입 기자들이 선거운동 오늘 가장 핫한 곳이 어디냐라고 볼 때는 당대표가 가 있는 곳이 가장 핫한 그러니까 곳이라는 총선 거죠. 후보자들도 다 당대표들 한번 와주십시오 이래요. 왜냐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내 지역구 사람들 지원하러 오네, 지역구 후보 지원하러 그렇죠, 오네 하면 그렇죠. 홍보 효과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황교안 대표가 지지 유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되게 중요한 요소일 테고, 네. 특히 비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가칭입니다만은 예.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한마디 하는 것과 한마디 할 수 없는 것. 저희가 뉴스를 할 때도 싱크를 쓸 때도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홍보 효과가 덜하니까 결국 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황교안 대표가 어디를 출마를 한다 정리를 해보면 라고 하면 저희가 비례는 비례 자유한국당 가칭입니다만은 네. 거길 찍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쵸? 본인이 출마를 선거운동 한다면. 출마한다면은 선거운동 기간에는 그렇게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 그럼 예전 사례에 비춰봤을 때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출마를 한다면 비례한국당 지지 유세도 어려워지는 그렇죠. 건데. 그 지금 말씀하신 예전은 네. 그 한명숙 전 대표 사례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한국당은 뭐 이런 유권 해석이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한국당에. 그 후보자 선거운동 어렵지 않냐 그랬더니 알고 있더라고요. 아, 이 네, 내용을 네, 다 이미 알고 이제 있군요. 본인들도 이제 그 어쨌든 되게 큰 정당이잖아요. 네. 정당이고 그럼요. 예, 이미 이제 큰일 범죄 검토를 해놔서 그걸 피해갈 수 있는 피해가는 표현은 좀 그렇고 네. 그거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운동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당에서는 알고 있다? 우리도 네. 그 뭐 다 알고 있다. 안 되는 거.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네. 딱 투표장 가서 유권자가 갔는데 뭐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될 네, 텐데. 홍보를 해야 되는데 꼼수까지 썼는데 홍보의 신의 한 수든 최고는 꼼수든 네. 방법을 썼는데 네. 홍보는 대표의 홍보가 최고인데 이제 그거에 불가능해지니까 아무래도 좀 한국당 입장에서는 빨리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이렇게 보면 될것 다른 같아요. 방, 뭐 이거는 안 써 있습니다. 다른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또 예를 들면 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음.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고 안 낸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내면은 취지가 무색해지죠. 비례당을 비례 안 내고 그럼 비례한국당을 찍어달라 그러면 뭐 지역구는 저희 당을 찍어주시고 그 비례는 거기를 찍어주세요. 가칭 비례 뭐 한국당을 찍어주세요라고 선거운동을 못 한다. 그럼 뭐 다른 방법이 뭐? 예를 든다면 일단은 후보자만 아니면 되니까 좀 유명한 선대위원장을 영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 사람이 가서 이제 황교안 대표가 말하길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다 유권 해석을 받아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유권 해석을 받기 전까지 한국당은 여러 가지 수를 던지겠군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네. 좀 하겠죠. 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선거 현장에는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유세차에 못 올라가더라도. 말 못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현장에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가서 서 있으면은 또 그건 또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들을 대입을 해보는 거겠죠. 그렇군요. 이번에 그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국당 저희가 이제 선관위에 취재를 해서 사실은 코너에서 이제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아봤는데 한국당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놨다고 하는데 한국당이 또 뭘 들고 나올지 뉴스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원 기자의 사실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뉴스 만찬 본격 뉴스 배달쇼 팔보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21번째. 네. 였죠? 예. 오늘도 스토브리그 그리고 또 뭐 이란 보복 공격 때문에 저희가 시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